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과거에 30년 전에 고용보험 도입할 때 이 법률 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부 지침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7월 1일이 돼가지고 법을 시행을 하고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런 업무를 실제로 이제 담당했던 연유로 제가 오늘 기조 발제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도입이 돼서 그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이게 변화가 돼 왔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노동시장 그 변화에 맞춰서 미래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발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도 도입과 변천과 미래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한 그런 용어입니다만 그 당시 30년 전에 고용보험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업보험이란 말은 그래도 좀 들어봤는데 도대체 고용보험이 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실업보험과 그다음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보험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업보험이란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 19세기는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반 요 사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가 되면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그 군인들 때문에 아주 실업자들이 유럽 각국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업 문제를 드디어 이거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관장해야 될 이거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실업보험입니다. 그래서 1911년에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1930년대까지 주요 국가들에서 실업보험들이 쭉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때의 실업보험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그다음에 공공고용 서비스, 이 당시에 공공고용 서비스는 주로 취업발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취업발전과 연계돼 가지고 경기가 나쁠 때는 실업급여 지급하다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일자리에 취업발전을 해주는 그런 아주 심플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1970년대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장기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노동시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많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실업보험을 보다 더 아주 치밀하게 적정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 1967년에 그리고 일본이 1975년에 그리고 캐나다가 1996년에 실업보험을 각각 고용보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은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나라와 다르니까 당연히 좀 다른 경로를 하게 되는데 1990년대 인력정책에서 고용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도입이 되게 되고 이 고용정책의 추진 체계로서 고용보험이 핵심 수단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경우에는 고도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문제라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동절기 실업 문제가 동절기에 이론 근로자들 실업 문제가 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능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 공급해 주는 인력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도 경제 성장이 80년대 말이 되면 이제 종료가 되고 중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고용 불안이 발생하고 또 한쪽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니까 거기 서비스 산업에서 인력을 흡수해서 제조업에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휴 인력을 노동시장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고용 문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제기가 되게 됐고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 3법, 고용정책 기본법과 고용보험법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이 어떻게 도입됐냐 하면 김영삼 정부가 1992년도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를 도입한다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고용보험법이 제정이 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작이 됐는데, 이 제도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한 9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3년 뒤인 97년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을 아주 빠르게 확대를 하면서 이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 범위를 1998년 1년 사이에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이나 지급 기간 같은 것을 대폭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그 뒤에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됐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 자체가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먼저 적용을 확대하게 되면 나머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따라서 적용 확대를 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설계할 때인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형태도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도 남성 중심의 시장이었고, 그래서 고용 형태도 대부분 상용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을 설계할 때는 분명히 상용직을 전제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비스업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시간제 근로자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가장들은 실직을 하게 되고, 가장이 실직하게 되니까 배우자이신 분들이 시간제 노동으로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제 근로자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적용 확대를 하게 되고, 2004년이 되면 일용 근로자까지 적용하면서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적용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때 실직하신 분들이 자영업에 많이 진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이 이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 쪽에 아주 과밀한 자영업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자영업 시장이 2000년대 중반 이후가 되게 되면 자영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이 많이 폐업이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2000년대 말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2012년이 되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대가 되면 이제 다양한 고용 형태들이 우리 노동시장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예술인, 그다음에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에서 얘기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데,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에서 노무전속성을 제외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 이런 분들까지 이제 적용하는 이제 고용안전망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 4개의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4개의 카테고리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적용과 보험료 기준, 요율, 그다음에 피보험 단위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 그 특성에 맞춰서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일하시는 분들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보험관리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임의가입자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늘어서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고, 예술인은 2만 8천 명, 그 다음에 노무제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분들은 75만 명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 피로보험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현재 1,500만 몇 명 정도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워낙 규모가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면서 전체 취업자의 53.8%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가 여전히 고용보험의 큰 과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 요율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율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요율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율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0.6%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실업급여의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 세 차례의 경제 위기, 10년마다 경제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 경제 위기에 따른 지출 증가 때문에 지금은 1.8%까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요율의 경우에는 사업체 규모별로 0.25부터 0.85%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함없이 동일한 요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와 그 다음에 이 수급자들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취업촉진수당, 이 2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실업급여 제도를 굉장히 엄격한 조건 하에서 굉장히 그 수급 수준도 낮고 그다음에 기간도 짧은 형태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직후에 바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하긴 과정에서 수급 요건도 완화하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 특히 비정규직들이 이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서 이런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수급 요건도 완화되고 소정급여일수도 증가하고 하한액도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게 됩니다. 이 뒤에서 보시겠지만 요것이 다른 나라랑 우리랑 좀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1950년대, 60년대 복지국가 건설 가는 과정에서 실업보험에 굉장히 실업기후비도 굉장히 보강이 되는 형태로 실업급여 제도가 형성이 된 토대 위에서, 그 뒤에 몇십 년 뒤에 비정규직 문제가 생기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고 단기간 근무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에 대해서 특례 형식으로 실업보험에 포함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경로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실업보험 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적용 확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러한 조치가 그 뒤에 실업급여의 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점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실업급여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낮은 기준이었는데, 2019년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급 기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국제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사업의 경우에는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꾸준히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짙은 파란색은 지급액이고 밑에 있는 옅은 하늘색은 수급자 수입니다.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한액이 증가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의 그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가 수급자의 한 65.5%를 차지할 정도로 하한액 수급자 수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실업급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한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송보고 사업은 처음에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아까 1990년대부터 서비스 사업이 증가하면서 여성 고용이 증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2000년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 고용 확대의 이슈가 크게 제기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때부터 제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사업이 고용보험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모성보호 사업이 특히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이것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진료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성보호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서 모성급여 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예외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아까 고용보험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독일, 일본, 캐나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 사업을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보험 자체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다른 재원, 일반 회계 재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재원, 다양한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그것을 전부 이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 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고용보험, 특히 이런 급여와 적정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해서 시행하는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고용보험에서 이 모성보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면서 이 모성보호급 사업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모성보호급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재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규모가 작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실업급여 계정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의 규모가 4조 원 정도까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적정노동시장 정책의 아주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과 그다음에 유휴인력의 고용을 촉진해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고용촉진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일자리 창출 이슈가 크게 제기가 되면서 고용 창출 장려금이 굉장히 확대가 되게 됩니다. 현재 이 고용 창출 장려금은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바로 2000년대 중반이 이후가 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가 되고 2010년대가 되면 일가정 양립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고용안정 장려금이 도입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2010년대가 되게 되면 청년고용 이슈,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청장년 고용장려금이 크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청장년 고용장려금 이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금융위기 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 대규모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제 위기 때 있었던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만 반짝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위기가 극복이 되게 되면 다시 지출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직업훈련 의무제, 고용보험이 시행되기 전에는 인력 양성, 산업 인력 양성을 필요한 직업훈련 의무제를 시행했습니다만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모든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제도로 이게 제도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가 되면 이 당시에 자동화 또는 세계화에 대응해서 기업체에서 재직 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2000년대가 되게 되면 평생학습 사회로 전환되면서 개인주도 훈련이 확대가 되면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지금 제도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기술이 확대되면서 사업주 훈련 자체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형태로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 지출이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가 되면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고용안정 사업이 그만큼 확대가 된 여파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디지털 기술이 확대되면서 모든 나라에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분명히 구조조정이 사실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고용보험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게 되면 보통은 노동시장의 큰 메가 트렌드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기후변화와 세계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산업구조조정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업구조조정과 거기에 따른 전직 실업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애당초부터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두 개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기술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 발전인데 이런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산업 구조도 바뀌고 그러면서 여러 개의 다양한 고용 형태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용 안전망을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 확대가 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변화가 되게 되고 직무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이동도 굉장히 빈번해질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생애 경력 설계 그리고 그에 따른 전직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직업 능력 개발도 같이 필요로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발전이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에도 적용돼서 보다 효율적인 고용보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도 활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좀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장기적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가 되면서 보험 재정은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수지 관리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전이 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고령자분들이 고용안전망 확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고령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취업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과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분야가 앞으로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토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앞으로 미래를 보게 되면 모든 다양한 일한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보험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노동시장 정책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보험 사업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보험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보시던 것처럼 고용보험 안에 서로 다른 카테고리별로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개선해 가면서 디지털 기술도 적용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미래 노동시장이 앞으로는 더 불확실성, 그다음에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하는 사람은 모두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고용보험이 하나의 고용안전망으로 구축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이 역할을 다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 도입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하면서 두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잘 편제를 해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것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라는 말은 일반 회계를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이전 소득을 지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보험료를 소득의 기초에서 보험료를 징수해서 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지출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보험관리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는
고용보험관리 체계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신고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를 야기하냐면 만약에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사각지대에 그냥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는 제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아주 결정적인 큰 기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 이외에 다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소득이 파악될 수 있으면 그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안전망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고용보험이 사업장 단위로 해서 사업주의 신고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개인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이 가능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효과적인 보험 사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전직이 굉장히 빈번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지급을 하지만 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 재취업을 통해서 다시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는 이런 재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모성보호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일하는 형태와 관계없이 일육아 양립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이런 경우도 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재원을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그 재원 마련 방안이 같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고용안정 사업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효과성을 점검해서 사업 구조를 좀 개편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해서 생애경력 설계나 전직 지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고용안정 사업이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에 전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체제 안에서 담을 그 훈련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경력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토대로 하는 훈련 상담 역량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훈련 자체도 이런 디지털 기술에 발전한 역량 기반의 훈련 체계로 개편을 해가면서 실제로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이런 소프트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 체제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만, 이런 효율적인 보험 행정을 위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피보험자 유형별로 상이한 이런 기준도 좀 통일도 하고, 건설업의 경우에 지금 이런 보험료 신고와 보험료 납부 주체가 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이 제도를 좀 재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고 기한이나 소득 범위를 통해서 4대 보험 신고 절차도 간소화해가고, 이런 보험 행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전되어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쉽게 보험 행정을 효율화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입니다. 좀 더 이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출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보험 재정이 많이 열악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성급여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근본적인 재원 확충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특히 고용안정 사업 중에 일반 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 회계로 전환하고 효과성이 낮은 것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겠고, 현재의 적립배우리 제도의 경우에는 제가 국장 시절이니까 벌써 거의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 뒤로 변화가 없는 상태로 이것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 뒤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두 차례나 겪으면서 위기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지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적립금에 대한 새로운 준칙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련되게 된다면 그것을 고용보험료율과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미래의 고용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방향성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두 분의 주제 발표와 그다음에 토론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고용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조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